비하인드는 195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회차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이 나오겠군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이 4월 29일부터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 참가합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오늘 남자 국가대표팀의 세계선수권 프리뷰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에서 한 줄 평의 대가로 지난 아시아리그 시즌 동안에 맹활약을 해주셨던 경성고등학교 코치 온더스포츠의 오광식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는 또 입시 때문에 5월 달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하거든요. 5월 6일부터 1차 리그 들어가죠? 네, 5월 7일부터 강릉 하키센터에서 네. 하는데 그 준비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회가 임박해 있군요. 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모셨네요. 바쁘신 와중에 또 나온다고 허락을 흔쾌히 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아이들이 더 바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올 시즌 경성고등학교의 성적 낙관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즌 많이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 아쉬움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애들이 자기 목만 열심히 들어가서 해주면은 성적이 작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경성고등학교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또 박김찬 PD님이 강릉아키센터에 이번에 또 1차 리그 취재 촬영을 간다고 하니까 부디 좋은 경기를 보여주셔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면서 출발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현섭 기자 그리고 오광식 해설위원 박기전 PD 함께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장소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이고요. 참가팀은 현재 세계랭킹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위 벨라루스, 15위 슬로베니아, 16위 우리나라 대한민국, 18위 카자흐스탄, 20위 헝가리, 21위 리투아니아 이렇게 총 6팀이 참가를 하겠고요. 이번 대회 1위, 2위 팀은 내년 2020년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탑 디비전으로 승격하게 되고요. 최하위 6위 팀은 디비전 1 그룹 B로 3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하면서 탑 디비전에 올랐던 바로 그 대회예요. 디비전 1 그룹 A.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의 상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예비 명단 거쳐서 최종 명단 한번 먼저 볼까요? 코칭 스태프 백지선 감독, 그리고 이창영 코치, 맷 버타니 코치, 손호성 골리 코치, 기존 코치의 이번 대회에만 참여를 하는 세르게이 넴치노프 객원 코치가 우리 대표팀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명단을 보니까 골리, 맷 달튼, 김영찬, 이현승 이렇게 세 선수고요. 디펜스 김현수, 이돈구, 김원준, 송영철, 최진우, 에릭 리건, 알렉스 플란트 이 한라 선수들의 대명의 정종현 선수가 가세를 했군요. 그리고 포워드는 김원중, 김기성, 김상욱, 조민호, 신상우, 박진규, 이총현 한라 선수들이고요. 여기에 이용준, 김영겸, 이종민 대명 선수들이 들어와 있고 하이원의 박상진 선수 이번에 합류됐습니다. 그리고 전역자들 아직은 무적 안진휘, 신상훈, 전정호 이렇게 세 선수까지 이번 최종 명단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의 레거시컵 대회와 거의 똑같죠? 지금 포워드에서만 약간의 변화인데 강윤석, 윤지만 선수 빠졌고 이용준 선수가 새롭게 들어온 점 차이가 있어요. 이 명단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평가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평창 멤버 포함해서 최근 레거시컵까지 뛰었던 선수들이 일단 대거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맞춰온 그 케미가 있잖아요, 선수들끼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 두세 라인은 그래도 짜임새가 갖춰진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펜스에서는 이제 좀 젊은 피가 많이 보이는데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활약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대 교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대회 엔트리의 평균 나이가 27.48세. 뭐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낮아지긴 낮아졌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은 이번 멤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스위프트 선수랑 영 선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수 두 선수는 그래도 대명에서의 활약치라든지 전반적으로 팀에도 아직까지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수비에서 이제 사이즈를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영 선수가 빠졌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저는 올해 알렉스 플란트 선수한테 좀 많이 실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주셨어요. 네, 참 많이 불안해졌어요. 이 선수가.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그리고 사이즈를 살리는 플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수비 커버리지에서 약간 막 실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해 유독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0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사이즈라는 부분도 그렇고 수비 리딩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져서 좀 이제 수비 부분에서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위프트 선수는 어쨌든 그래도 올해 대명에서 꽤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D1A라면은 물론 D1A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동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스위프트의 강점 어느 정도는 발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위프트 선수까지 좀 빠진 부분은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 뭐냐면은 제가 레거시컵에서 참 많이 실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그렇죠. 경기에 앞서 대해서요. 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로스터는 굉장히 레거시컵과 흡사하다라면은 전력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불안감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찬 PD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1부 리그 올라갔다 오고 올림픽도 뛰어보고 이래가지고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4년 전의 눈높이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예, 그만큼 대표팀 명단도 크게 바뀐 게 없고, 네, 전력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게 높낮이가 변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아 선수들이 빠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 선수들을 보면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이 와중에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미래를 한두 발짝 더 보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매 시즌마다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뭐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좀 리빌딩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은 이종민, 김연겸, 이총현, 정종현, 송영철, 최진우, 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 나이 때 대표팀 데뷔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늦은 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결과를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나이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27.48세. 많이 어려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다. 네. 30대 10명, 20대 14명, 10대 김영찬 1명.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내딛는 단계다 보니까 올림픽 세계선수권 1부 리그 뛰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을 맞닥뜨려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지션별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 보면 맷달튼 선수가 넘버원 골리로서 이번에도 가는데 사실 맷달튼 선수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예년만 못한 느낌을 줘서 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있어요. 예년만 못해도 리그 2위였어요. 그리고 서브 포인트 역대급 찍었고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랬지만 네. 좀 불안불안한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맷달튼의 기량저하 또 원인이겠지만 네. 저는 이제 같이 서포트하는 디펜스들 안양알라의 타포 수비진들의 기량저하도 함께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타포 수비수가
지금 대표팀의 타포가 되겠죠. 그대로 왔죠. 네. 왜냐면 또 평창 경험해본 4명의 수비수가 딱 4명 요 그렇죠. 네 선수거든요. 네. 예, 나머지 이제 젊은 선수들이고. 그래서 지난 시즌 아시아리그 때 그 안양알라 좋았던 수비 기억들을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김태호 아나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안불안했다라는 느낌은 아시아리그에서 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네. 거겠죠.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이런 그 단기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팀 입장에서는 주전골리가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특히나 이번에는 5경기인데 월드 챔피언십과는 다르게 어쩌면 메탈튼 선수가 5경기를 다 소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어쩌면이 나올 아니라- 겁니다. 어쩌면 필수 아닙니까? 필수. 다 나올 선발 겁니다. 출장의 경우. 네. 필수. 아니, 아 이제 7경기도 다 네. 나왔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러네. 나오죠. 7경기도 나왔죠. 네.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예, 좀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네. 이현승 그렇죠. 골리나 김영찬 골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네. 네. 출장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승, 김영찬 골리에게. 없겠죠. 네.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냥 메탈튼이 다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냥 어디 하나 나가지 않는 이상 네. 힘들 거예요. 두 분은 메탈튼 선수 이번 대회 역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메탈튼 선수가 잘하는 선수지만 기복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경기 중에 최소한 2-3경기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나머지 2-3경기가 만약 그 기복을 보여줄 때 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대거 실점하는 경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선수고 뭐 사실 골리에 많이 의존하는 팀 컬러가 별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선수가 들어온 시점부터 그런 부분이 뭐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면은 진짜 최상의 달튼 선수가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게 사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메탈트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죠. 세 분께 여쭤봤고요. 다음 디펜스 보면은 이제 최진우 선수가 이번에 또 한 번 대표팀에 계속해서 승선을 이어갔다는 점 눈에 띄고 저는 기존에 일단은 바뀐 선수 보면 서영준, 오연호 선수가 쭉 대표팀에 있던 디펜스였는데 이 선수들이 빠지고 최진우 거기다 정종현 선수가 레거시컵에 의해서 또 들어왔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가장 좀 눈길을 끌었어요. 최진우, 정종현 뭐 어린 선수들이고 앞으로 디펜스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주역들이 될 텐데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뭐 일단 두 선수가 서영준 선수에 비해서 체격이라든가 파워 면에서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그 체격이라든가 힘에서 밀리지 않는 또 수비수들을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물론 게임을 좀 풀어나가고 뭐 경기력에 있어서는 서영준 선수가 좀 더 앞설지 모르지만 이 또 어린 선수들이 물론 서영준 선수도 어립니다만 또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경험이 쌓인다면은 좀 더 노련한 플레이를 더해진다면은 앞으로를 봤을 때 또 좋은 한국 디펜스로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특히 송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영준 선수 못지않게 경기력이 굉장히 노련하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어린 선수들이 이번에 선수권 대회에서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이언 영 선수가 또 빠져 있는 이 디펜스에서 신진급 선수들이 얼마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영 선수의 공백을 메울 만한 자원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아직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최진우 선수 저는 리그전을 보지 않아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정종현 선수의 기본적인 이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서영준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뭐 괜찮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그런 부분에서 뭐 구멍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영 선수의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뭐 물론 뭐 그걸 메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또 한두 명 승산을 해서
또 경험을 쌓고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영 선수의 자리를 메울 만한 디펜스가 한국에서 앞으로 나올까요? 나와야죠. 나오게 하겠죠.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언제쯤 기본적으로 나올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 선수가 사이즈가 또 굉장히 좋은 선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몸을 쓰는 기술을 그렇죠. 맞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린 선수들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스타일이 바뀌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기존 선수들이 네. 스타일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권의 하키 팀들, 하키 선수들, 디펜스맨들이 몸을 쓰고 뭐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콕콕 있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차단하고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힘들잖아요. 예, 영 하나로만 버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피지컬 안 되는 선수들 보고 몸 키워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오히려 다른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걸 개발해내는 게 어렵겠지만 그게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22, 23살 선수들한테 영의 기대치를 심어주는 거는 오바일 것 같고요. 네. 예. 이 선수들이 터득을 해 나가야겠죠. 유럽 선수들하고 부딪혀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디펜스들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김현수 선수였거든요. 김현수 선수. 네. 4년 만에 복귀했더라고요. 세계 선수권. 그렇죠. 네. 지금 이용준 선수도 그렇고. 네. 두 김현수 선수 다 선수도 4년 오랜만에. 만에 복귀를 했고 또 네. 둘이 동갑내기고 네. 이렇게 동기들끼리 사진 찍어 올리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8485 라인들 예, 최고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애기 같은 어린 선수들이 또 보고 배우잖아요. 네. 예, 그런 경험치를 쌓는 시스템을 지금 이번 대회에서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해법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겠죠. 지금 정종현 선수 제외하고는 다 한라 같은 팀 소속이라서 뭐 송영철, 최진호 이런 선수들은 뭐 선배 선수들하고 그동안 많이 해온 게 또 있으니까 훈련도 같이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종현 선수가 조금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최진우 선수도 아직 리그 데뷔를 한 게 없어서 팀 내 훈련은 그래도 같이 했잖아요. 예, 같이 했어도 네. 예, 경험상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6명만 돌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8명 중 6명만. 네. 제 생각에 레거시컵에서 최진우 선수가 한 골 넣은 게 꽤 네.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을까. 이번 선발에 네. 작용을 했다. 네, 제가 코치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골 감각을 한번 보여준 친구가 조금 더 신임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TMI지만 덧붙이자면은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최윤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잖아요. 네. 첫 경기 때 자살골 넣었다는 거. 네, 매 경기 골을 넣고 있다는 거. 네. 존재감을 보였던 것이 혹시 또 이번 선발에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좋든 나쁘든 모르내리고 있다는 거. 네. 네. 우리나라 어쨌든 강팀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대회다 보니까 또 수비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영 선수가 빠진 이 디펜스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공격진 포워드 보겠습니다. 총 14명인데요. 포워드도 사실 1년 전 월드 챔피언십 때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죠. 젊은 선수들 많이 들어왔고 박우상 선수도 이번 대표팀에 이제 제외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라인 구성을 어느 정도 지금 정보를 갖고 오셨다는 오광식 위원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포워드. 네, 현재까지의 라인이고요. 라인은 지금 계속 뭐 시도를 해보는 과정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현재까지 첫 번째 라인은 뭐 김기성, 김상욱 형제의 안진희 선수.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신상훈 형제의 조민호 선수. 세 번째 라인이 전정우 선수의 박진규, 이총현. 네. 그 네 번째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준, 김원중, 박상진.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보류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김연겸 선수랑 이종민 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두 선수도 얼마든지 뭐 어느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역할은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1, 2라인에 배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봐왔던. 네. 예. 뭐 그리고 뭐 유럽 선수들 상대로 전혀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고 두 번째 라인은 좀 스피드 신상훈 형제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조금 흔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이 관건인 건데 여기는 계속해서 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 1, 2, 3, 4라인 공격진의 이 컨셉 이현석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항상 보던 느낌이고요. 큰 새로운 게 변화는 없어요?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전혀 없고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전반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어쨌든 사이즈에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예, 그 라던스키 선수와 뭐 스위프트. 데스위드 네. 선수가 어쨌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이즈로가 어쨌든 좀 괜찮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이런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 보면 또 좀 저는 좀 슬로베니아가 올해는 탑 3 중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체킹 라인이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체킹 라인에도 그대로 들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다라는 부분. 근데 사이즈가 작은 만큼 진짜 카자흐나 이런 부분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진짜 1라인이 비슷한 활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라인에서 진짜 다른 그런 벨라루스 그리고 카자흐 이런 팀에게 정말 뭐 공격에 뭐 진짜 헝가리도 공격 하나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현숙 기자님 말씀이신데요. 박윤철 PD님은 우리나라 포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오광식 위원님이 이제 1, 2라인 설명해 주면서 이거 재작년에 안양을 1, 2라인 저기 안진희 신성 군대 가기 전에 그 라인 아니야? 뭐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괜찮았어요. 아시아리그에서는 폭발력이 있었고, 예, 쉬지 터지기도 했었고, 좋은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2, 3년 지나서 나서도 또 먹히느냐가 관건인 건데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안진이도 핀란드 콜 넣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3, 4라인, 체킹 라인, 또 스페셜 라인 어떻게 꾸릴 것이며, 네, 또 우리나라 이번 대회 마찬가지로 페널티 어지간히 할 텐데, 네, 또 PK 얼마나 또 고생할 거예요. 또 그럼 또 김원중 또 나와서 또 고생할 거고 이게 그려지잖아요. 밀리는 네. 피지컬이 페널티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100% 나오죠, 근데. 근데 네. 그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페널티가 많을 네. 수밖에 없는 그림은 항상 반복되는 그림인 건데, 예, 그럼에도 좀 싸움 딱처럼 예 비비적거릴 수 있는 선수들이 3, 4라인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예, 그 자리를 메꾸는 데에 저는 가장 큰 기대는 박상진 선수한테 걸고 있습니다. 박상진. 네, 그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지난 레거시컵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유일한 발견이라 함은 박상진, 이종민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선수들이 좀 더 또 첫 세계 선수권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예, 의지 있게 달려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박상진 선수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태면은 이번 파워플레이 스페셜 라인이나 PK 스페셜 라인 둘 다 박상진 선수를 쓸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일단- 중요한 좀 역할이 있네요. 네, 지금 일단 그 팀에서 그만큼 이 친구한테 거는 기대감이라든가 이 친구가 팀에 보여준 게 지금 확실히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김철 PD님이 말씀하셨지만 피지컬을 자기 몸을 제일 잘 쓰는 선수가 저는 이 포워드 선수들 총틀어서 박상진 선수라고 생각하고, 예. 또 스피드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김원중 선수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한 라인으로 묶어놨을 때 또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케미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라인이거든요. 예. 김원중 선수랑 박상진 선수가 PK로 나왔을 때 상대 디펜스한테 그 슛을 허용할 때 얼마나 앞에서 막아주고 또 그런 수비를 얼마나 보여줄지
그게 되게 기대가 돼요. 장단권 때 메탈튼이 막는 것보다 박상진, 김원중이 막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정말 앞에 서 있는 골키퍼 같은 느낌이니까. 슈플럭 장인들이라. 네. 이용준, 박상진, 김원중 이 고참 라인. 이번 대회에서 참 굳은 일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총 5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요. 경기 일정을 안내드리면 일단 26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카자흐스탄과의 마지막 평가전이 잡혀 있어요. 이 평가전을 끝으로 모든 점검은 마무리하고요. 첫 경기가 헝가리전 4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1차전이고 2차전 슬로베니아전이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차전 카자흐스탄전은 5월 2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4차전 리투아니아전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지막 5차전 벨라루스전인데 5월 5일 일요일 오후 7시 한국 시각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대 엄청 좋죠. 그러네요. 카자흐스탄하고 시차가 괜찮네요. 아시아권이니까요. 가장. 네.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낮 경기들이 많이 현지 낮 경기들이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에 저녁 시간이 딱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 일정 순서대로 상대 팀의 전력은 어떠한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1차전 첫 경기가 참 중요합니다. 헝가리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헝가리 사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만나왔던 상대잖아요. 세계선수권에서도 그렇고 유로 챌린지에서도 많이 만났었고 이번에 나오는 헝가리 대표팀의 전력은 어떠한지부터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많이 보던 친구들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고향에서 했던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14년이었죠. 들어왔었던 친구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또 경험이 좀 덜 할 때고 지금은 훨씬 경험이 쌓인 게 다른데 헝가리가 일단 다양한 단계별로 팀이 있다라는 게 또 강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언더 18, 원래 언더 20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더 23 팀도 사실상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2017년에 우리나라 온 팀은 실질적으로 언더 23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팀이 왔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전성기에 들어간 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헝가리 국가대표팀에도 올라갔고요. A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까지 거의 치아나드 에르델리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막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적인 측면에서 사실 6팀 중에 제일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페르바르 팀에서 상당수의 선수들이 이제 차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같은 팀에서 많이 차출이 됐다라는 부분도 호흡적인 측면에서 팀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계해야 될 선수들을 몇 명 뽑아보면은 EBE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이번에 또 리가로 진출을 한 내년부터 또 리가에서 뛰게 되는 야노스 하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를 일단 1차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스웨덴 무대에서 주니어부터 시작을 해서 옌셰핑이라든지 지금은 팀으로에서 뛰는데 팀으로가 올해 알스벤스칸에서 SHL로 승격을 한 팀입니다. 네. 이 팀에서 뛰고 있는 빌모시 걸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2010년에 국내를 방문했는데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스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골리 같은 부분은 아담베이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경기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슬로바키아 리그의 최고 골리라고 봐도 올 시즌은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좋은 성적 남기고 온 골리 있죠. 아시아 리그에서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골이죠. 아시아 리그 역대 최고의 골이. 제이슨 바카시오 선수도 있었고 그 하이원의 토마시 두바 선수도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뛰었었는데 네. 성적이 좋은 선수였죠. 그러니까 아담베이 선수도 슬로바키아 리그라고 얕볼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제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이제 하이온에서 뛰었던 골리들이 슬로바키아에서 92%대 안팎이었거든요. 예. 네, 헝가리 아담베이 지금 헝가리 골리진 중에 가장 어린 친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 시즌에 32경기 94.9%. 야. 이 선수가 굉장히 예전부터 촉망받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와일드에도 있었고 아이오와 와일드에서 잠깐 뛰다가 AHL에서 LB 안 되니까 ECHL에서 북미 무대를 뛰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무대로 다시 돌아간 건데 제목 이제 그 재능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이미 검증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공격적인 팀 컬러로 상당히 유명한 팀입니다. 압박, 적극적인 전방 압박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핀란드인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요. 그래서 약간 팀 컬러가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헝가리 학기는 압박 그리고 공격, 빠른 공격 추구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근데 수비가 조금 약하고 이제 압박을 좀 잘 깨는 팀을 만났을 때는 생각 외로 많이 고전을 하는 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약점이 핀란드인 감독이 부임을 하고 약화가 됐을지, 그러니까 팀 약점이 강화가 됐을지, 아니면은 공격이라고 하는 강점이 좀 약화가 됐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톨바넨 감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 이번 그 감독 벤치에 못 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무선 연락을 취해서 뭐 어떤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는 헝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헝가리가 자주 상대했던 상대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전적이 나쁘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상대했던 그 상대 헝가리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얘네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번 대회 상당히 강팀으로. 예, 저도 진짜가 옵니다. 예, 네. 로스터를 체크하고 로스터 선수들의 이제 지난 시즌 성적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성적만으로는 헝가리가 6개 팀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1, 2라인 공격수들 보면은 다 경기당 1포인트씩 올려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디펜스들의 탑4 수비수들이 마찬가지로 거의 1포인트씩 올려주고 있는 네. 그 정도 급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슬로바키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팀에서 우르르 뽑는다거나 아니면 2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팀들에서 또 우르르 뽑아내는 그런 또 구성도 보여주고 있고, 예,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탄탄한 골리를 바탕으로 골리 믿고 막공하는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이 골리를 우리가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니, 물론 우리가 지금 다득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골리 뚫기 전에 수비부터 뚫어야 될 텐데. 헝가리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헝가리 최근 평가전 결과 나온 게 보니까 슬로베니아에게 7대4로 이겼고 이탈리아에게 6대1 또 대승을 거뒀네요. 우광식 위원님은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헝가리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일단 선수 전력으로 따지고 경험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밀리는 게 어쩌면 그 경기 수가 상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헝가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헝가리를 상대해본 경험이 또 한국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전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괜히 위축돼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되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쫄지 네. 않는다. 네. 네. 해봤으니까, 이겨봤으니까. 이겨봤으니까. 예. 그런 자신감은 일단 안고 갈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글쎄요, 또 그때 헝가리랑 지금의 헝가리랑 또 달라져 있으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한국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그 자신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정신적인 면에서 되게 변수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신적인 면이 또 얼마나 그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만나는 5개 팀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이겨본 경험이 많은 팀이 헝가리네요. 그죠? 붙어본 것도 헝가리밖에 없어요. 카자흐스탄이랑. 카자흐 헝가리 전문주죠 사실. 네. 슬로베니아한테 진 기억 그렇죠. 슬로베니아 나는 것 같고 지금. 네. 네. 많이 안 붙어봤어요. 1차전 중요한데요. 1차전에 어떻게 분위기를 끌고 가느냐, 대회 전체적으로 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서 헝가리전 상당히 중요한 첫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 디비전 1 그룹 A 세계선수권 프리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나머지 4팀에 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오늘은
이현숙 기자, 박김천 PD 그리고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세계 선수권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상대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가 탑 디비전에 없고 디비전 1 그룹 A에 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소식으로 또 안제 코프타르 선수가 합류했다는, 그것도 주장으로, 그런 소식이 일찌감치 전해졌고 슬로베니아의 전력도 이번에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슬로베니아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슬로베니아도 뭐 전력 자체는 상당히 이제 탄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팀이고요. 좀 자주 이제 소집이 되는 선수들이 뭐 올해도 여전히 많이 소집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얀무르삭 선수는 아직은 관측이 안 되네요. 이런 부분 확정 나지 않았군요. 제 생각엔 지금까지 없는 거 보면 이번 대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기사에 나온 거 있습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대회는 네. 지금까지 없는 거 보면은 웬만하면 지금 정도면은 이제 최종 로스터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뭐 참가를 하지 않아도 무르삭보다 훨씬 센 친구가 나옵니다. 결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계속 있어요 여기는 선수가. 예, 뭐 사실 코피타르 선수의 합류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NHL에서도 상당히 이제 코피타르라고 하면은 뭐 모를 분이, 이제 NHL 팬이라면 모를 분이 없는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고,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스타급 선수가 한 명 딱 들어왔을 때 디비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정말 뭐 천군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뭐 슬로베니아는 힘을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코바체비치 옛날부터 많이 이제 활약을 해왔던 선수죠. 그리고 뭐 로베르트 사볼리치 같은 선수들도, 로베르트 사볼리치 선수가 올해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선수들이 합류를 한 부분도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얀 드로즈그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북미 무대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1999년생이고요. 오늘 이제 어제 있었던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3대2로 지긴 했는데, 이 선수가 거의 뭐 1라인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또 있다. 그리고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셜 팀에서 제일 경기해야 할 팀이 사실은 이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코피타르 있고요. 그리고 코바체비치, 사볼리치 이런 선수들이 파워 플레이에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 플레이 기회를 많이 준다면은 진짜 슬로베니아 상대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로서는 페널티가 늘 걱정인데, 그렇죠. 슬로베니아 상대로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눈에 띄네요. 역시나 코피타르 선수도 이번에 4년 만에 세계 선수권 복귀라는데, 그것은 곧 슬로베니아도 이번에 승격을 하겠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제 보통 월드 챔피언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약한 팀에서 NHL 선수들이 오면 참 큰 도움이 되니까 네. 이제 뭐 시즌이 빨리 끝나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D1A인데도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 강팀들이 많습니다. 이번 D1A는 진짜 코피타르 선수의 힘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뭐 대회가 되겠네요. 네. 슬로베니아 전력 두 분의 말씀도 들어보죠. 이제 헝가리 쪽 기사를 살펴보다가 헝가리에서 슬로베니아를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헝가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팀들 중에 한 팀이 슬로베니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슬로베니아한테도 좀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합류하지 못한 점, 그 부분도 꼽혀 있었고, 그다음에 코피타르에게 너무 의존도가 크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탑하면은 헝가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 같이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뭐 보조 득점원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그렇게 없긴 해요. 지금 딱 로스를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탑 3라 하면은 헝가리,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이렇게 놓고 볼 텐데, 카자흐까지 하면 탑 4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려. 쉬운 팀은 없습니다. 탑 5까지 가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강팀들을 상대로 그나마 비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슬로베니아가 좀 그래도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헝가리가 분석한 대로 코피타르 원맨 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놨으니까. 지금 말씀은 헝가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보다는 슬로베니아가
그래도 좀 만만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만만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욕을 더 먹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비벼볼 수 있는 상성상 네. 승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페널티 좀 덜 하고 예, 파워플레이 PK 잘 막아내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그 네. 전날 스케줄이 카자흐스탄이랑 밤 11시에 끝나요, 경기가. 슬로베니아 경기가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저희랑 오후 4시 경기거든요. 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선수들한테는 사실 1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 쉴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뭐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게 넉넉한 시간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날 만약 카자흐스탄 선수들을 상대로 꽤 힘든 경기를 한다면은 회복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충분히 앞에 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 회복을 잘 했다면은 다음날 이 시간에 또 할 때는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저희 대표팀의 그 개관 코치로 와 있는 그 넴치노프 코치 있잖아요. 예. 그 코치가 항상 링크 끝나기 한 10분 전에 엄청난 스케이팅을 시킨대요. 그래서 다리 끝나고 나면은 일단 힘이 다 소진될 정도로 스케이팅을 시키고 다리가 저릿 탈 정도의 운동량을 계속 한 2-3주간 계속 지금 보여줬다고 해요. 그 스케이팅 능력을 한국 선수들이 그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또 스피드적으로 뭐 활약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케이팅 능력을 가지고 또 체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된 슬로베니아를 만났을 때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률적으로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무리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앞에 기본적인 운동을 하면서도 네. 어쨌든 체력과 힘을 쓸 텐데 마지막에 쥐어짜는 그 훈련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미 내가 운동할 만큼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에 타는 그 10분은 체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 3피리어드 가서 꽤 힘든 상황에서 조금 더 탈 수 있는 체력이라든가 근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개관 코치의 또 다른 뭐 색다른 또 지도 스타일을 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이 코치가 러시아 출신 선수다 보니까 네. 워낙 그 스케이팅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슬로베니아 과거의 세계 선수권에서 만났을 때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경기를 했던 기억이 좀 저는 머릿속에 있어서 어려운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뭐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결코 만만치 않을 네. 겁니다. 상성이 사실 너무 안 그나마 좋아요.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들려서 희망적이지만 예, 쉽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덜, 낫다라는 수준이라고 예,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1차전, 2차전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하루 휴식일이 있고요. 3차전 카자흐스탄전을 맞이합니다. 카자흐스탄. 메인 이벤트네요. 야, 이 아시아 팀인데. 아시아 팀이 아니죠. 그냥 러시아죠,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우리나라랑 맞붙었던 거 뭐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2월이었죠. 네, 그때 카자흐스탄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저는 이번 대회 만나는 팀 중에서 가장 좀 두려운 상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 만난 네. 팀도 1군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좀 2.5군 수준이었어요 그때 만난 팀은. 카자흐스탄전 버거운 상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씩 들어보죠. 사실상 저는 이번 대회에서 카자흐스탄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이점이 존재를 하고요. 헨리크 카르손이라는 굉장히 KHL에서도 유명한 골리가 있습니다. 바리스 아스타나의 주전 골리인데 예. 이 선수가 사실 지난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올해도 팀을 동부 2위까지 이끌면서 그냥 확고한 넘버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KH 지금 6팀 골리 중에 제일 좋아요. KHL 최고 골리.
최고급은 아닌데 네. 어쨌든 동부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명망이 날릴 정도 수준이라고 KHL 주전급의 골리가 있다라는 부분은 공격의 카자흐가 문을 잠글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팀한테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데런 디에츠 선수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이제 그 여권을 획득했다 그러죠. 귀화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데런 디에츠 선수가 이번 대회부터 바로 카자흐 대표팀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올해 KHL 최고의 수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선수예요. 이번 올해 이제 바리스 아스타나가 동부 2위를 차지하는데도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슛이면 슛, 공격 전개 그리고 뭐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1라인 수비수로 못하는 게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KHL 동부 수준급 골리에 KHL 최고 수비수가 합류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뭔데 예전에도 사실 기화 수비수 있었죠. 이제 뭐 케빈 델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뭐 델먼 선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어치 네. 선수들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설명이 끝날 것 같고요. 가자는 역시 공격입니다. 이제 팀 스타일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할 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연습 이제 첫 소집 멤버에 브랜던 보첸스키, 더스틴 보이드, 마르틴 샌피에르 뭐 이런 귀화 선수들이 예전 귀화 선수들이 모두 합류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리스 아스타나에 있는 선수들도 바리스 아스타나 그때 말씀드렸죠. 2라운드 광탈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쉴 시간이 충분해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카자흐 이제 수준에서는요. 그래도 하나 이제 조금 나은 부분은 카자흐 이제 바리스 아스타나에서 많은 선수들이 차출됐는데 바리스 아스타나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였다는 겁니다. 예. 그게 딱 하나 이제 뭐랄까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자흐 국내 선수들이 KHL 활약 자체는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뭐 공격 그런 부분을 전개하는데 문제 자체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카자흐가 전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일 안정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하지 최강 않겠습니다. 팀으로 카자흐스탄을 뽑아주셨어요. 가장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네요. 3차전 카자흐스탄전이 끝나면 우리나라 하루 쉬고 4차전 리투아니아전을 맞이합니다. 일단 이현숙 기자님부터 리투아니아의 이번 대회 어떤 팀입니까? 저는 올해 리투아니아 복병입니다. 생각보다 이 얕볼 팀 절대 아니에요. 어저께 폴란드한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파워플레이에서만 3골 넣었습니다. 음. 이런 부분은 약팀이 어쨌든 강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력 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사실 지금 뭐 나이가 많긴 한데 다이니우스 주브루스라고 옛날에 뭐 NHL에서 뛰었었던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번에도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뭐 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라인 센터로 어제 또 뛰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도 이제 또 생각보다 이제 전력이 있고 그리고 뭐 쿠멜리아스카스 뭐 이런 선수들은 VHL에서도 뭐 경기당 거의 1포인트 하는 선수들이고요. 또 한 명 더 이제 경계해야 될 선수가 디나모 리가에서 뛰고 있는 알리사우스카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네. 선수도 어저께 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얕볼 팀이 아니다. 그리고 왜 복병이라고 하면은 골리가 진짜 괜찮은 골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만타스 아르말리스라는 골리예요. 이 선수가 지금 SHL 어디에 뛰고 계신지 아십니까? 셸레프티오입니다. SHL에서 제일 유명한 팀 중 하나의 주전 골리예요. 네. 그 정도의 선수가 리투아니아에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진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난 D1B에서도 아르말리스 선수 활약이 진짜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파워플레이 좋고 탄탄한 골이 있고 골. 이것은 뭐 약팀이 강팀을 그렇죠. 잡을 수 딱 있는 잡는 그림이 중요한 나오잖아요. 뭐 조건은 갖추고 있네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결코 리투아니아도 얕볼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되는데요. 리투아니아 꼭 이겨야 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비벼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물론이죠. 5개 팀 중에서는 제일 비벼볼만 하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도 어떻게 보면 약팀으로 분류되는 팀이기
이니까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예. 예, 여기도 보면은 예, 그런 좋은 선수들이 1라인에 다 포진이 돼 있고 2, 3, 4라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 약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점, 같은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뭐 1라인은 버겁기야 하겠지만 나머지 2, 3, 4라인 싸움에서 경쟁력이 좀 생기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예. 3, 4라인 보면 뭐 VHL, MHL, 뭐 독일 3, 4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예, 면면들을 보면은 예, 충분히 자신감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꼴리가 무섭긴 한데 예. 하루 쉬고 하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겠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사실. 진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충분히 저는 예, 복병이라고는 하지만 예, 얘네가 복병이면 우리도 복병이다. 예. 라는 마인드로 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최소한 잔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승리가 필요한데 그 승리의 대상으로 일단 유력한 후보는 리투아니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승격해서 올라온 팀이니까 아마 이 팀도 여기 디비전에서 제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팀은 한국으로 뽑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똑같은 생각하겠죠. 그렇죠. 물론 잔류를 위해서는 1승 최소한 1승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 대표팀으로 생각을 얘네도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이날 골키퍼 싸움과 5대5보다는 저는 그 파워플레이 PK 싸움으로 어떻게 보면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예. 싶고요. 개인적으로 메달튼의 컨디션이 최고조일 때 이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기복 네.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기복이 여기 나왔으면 네.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때는 메탈튼이 안 뛰어도 됩니다. 카자흐스탄 때 잠깐 뛰어서 몸 웜업하고요. 네. 리투아니아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되다 봅니다. 그렇죠. 뭐 이겨야 할 경기 확실히 잡는 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저희 백지성 감독님이 그런 실리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선수 기용을 보면은 5경기 다 나올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무조건 풀타임이죠. 무조건 풀타임입니다. 무조건 풀타임. 뭐 일기에- 무너지면은 뭐 교체할 수 있겠죠. 3골에서 5골 먹지 않는 이상. 네. 네. 위원님 아까 파워플레이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리투아니아전. 네. 우리나라가 물론 페널티 주의해야 되고 PK 잘 막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큰 과제예요. 그동안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그렇죠. 예, 이번 대회 어떻게 파워플레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파워플레이 라인을 현재까지의 파워플레이 라인을 들은 게 있는데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선뜻 이야기를 못 하겠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 선수가 일단 골대 앞에서 좀 그러니까 뭐 슛이 날라오든 자기가 퍽을 맞든 어떻게든 상대가 자기를 찍어내리든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대 앞 싸움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골대로 퍽이 날아가느냐인데 네. 그걸 만드는 거는 일단 뭐 조민호 선수라든가 김상욱 선수가 얼마나 퍽을 잘 연결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골대 앞 싸움과 또 골대로 나가는 슈팅 요거 두 가지만 좀 더 신경 써도 파워플레이에서는 그래도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페널티가 워낙 저희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PK에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도 똑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요같이 해야겠다 이런. 리투아니아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경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 경기가 바로 다음 날의 벨라루스전입니다. 벨라루스를 디비전 1 그룹 A에서 본다는 거 이것도 참 이채로운 일인데 15년 만에 떨어진 거라고요. 벨라루스가. 안 떨어지지 않을 팀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리적인 움직임이 아쉽다라고 한 게 실리적인 움직임을 취한 오스트리아가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굴러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 와버렸습니다. 또 네. 하나. 그런데 로스터 전체를 보시면은 골든링 부분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로스터 밸런스 자체는 진짜 좋다. 거의 뭐
카자흐 아니면 벨라루스가 사실 1, 2위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헝가리 아니고요. 예, 저는 헝가리는 저만 헝가리 응원하는 걸로. 네. 저는 헝가리는 세 팀의 약간 아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없애- 물론 뭐 업셋을 기대. 너무 단기전이라서 유행이라서. 어디가 이겨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헝가리도 다른 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팀인데 어쨌든 이번에 사실 뭐 일부 기화 선수들이 있거든요. 벨라루스도.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그런 기화 닉 베일렌 선수라든지 제플렛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킬리티에서 올해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올해는 합류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피타르 선수가 합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벨라루스가 좀 비상 버튼을 이제 누를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 언더20에서 상당히 이제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막심 수시코 선수와 예고르 샤랑고비치 요 두 선수도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지금 샤랑고비치 선수는 AHL 이제 뉴저지 데블스 산하팀에 뛰고 있는 선수고요. 네. 그 다음에 막심 수시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OHL 그러니까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리그의 거의 뭐 득점원이라고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1, 2 라인에서의 득점력 같은 경우 뭐 젊은 선수기는 하지만은 많이 이제 보충이 된다라고 하고 팀 기본 기반 자체도 디나모 민스크에서 많이 이제 차출이 됩니다. 그런데 디나모 민스크가 서부에서 약팀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기본 이제 토대 자체는 KHL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그런 부분에서 전력 부분에서는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카자흐스탄 대 벨라루스 친선전이 예선이 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근데 끝났겠네요. 이거 대면. 업로드했을 때는 아마 결과가 나 있겠죠. 그럼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벨라루스하고 평가전 하고 우리나라랑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골키퍼가 그 선수들이 뛰는 리그에서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팀 전체적인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제일 말씀해 주셨다시피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탑 디비전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전 절대로 1, 2위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벨라루스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도 경기력 면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우승 후보인가요? 저는 우승 후보로 봅니다만 어. 저희 이제 대표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 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팀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라루스에게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좀 쉽지 않다고 보죠. 네. 5경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순서대로 각 팀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부리그로 떨어진 입장에서 처음 또 맞이하는 D1A잖아요. 물론 우리 대표팀은 지금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쉽지만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이번 대회 목표 뭐 과제 어느 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잔류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목표는 진짜 잔류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목표는 진짜 잔류가 진짜 최대라고 보고요. 네. 물론 뭐 뚜껑 열어보면 단기전이고 하니까 그렇죠. 의외의 2년 결과도- 전에 우리가 승격할 거라고 예상 그러니까요.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레거시컵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승격까지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상대가 생각해요. 상대인지라.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잘 이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무조건 리투아니아는 진짜 뭐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대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제 기억에 오광식 위원님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이 디비전 이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선수 구성이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세대 교체가 지금 되다 보니까 네. 그때랑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는 잔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격하기엔 아직은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승격을 하면은 뭐 올림픽발을 진짜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올림픽에 그려 쌓아 놓았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무조건 강등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빠르게 B까지 만약에 진짜 떨어진 상황이 나오면은 진짜 최악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기아 선수고 뭐 그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성과 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죠. 근데 이번에 그걸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예, 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잔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더 현실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또 박임찬 PD의 네. 컨셉이죠. 더 현실로 들어가서 목표를 세우자고 하면은 저는 지금 20대 초반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게 가장 1순위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승격이고 잔류고 다 필요 없고 얘네들이 얼마나 아이스타임을 갖고 뛰는가. 강등이 되더라도. 네. 네. 얘네들이 얼마나 외국인 선수들과 부딪혀봐서 느껴보고 배워보는가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타임 안 주면은 목표치 달성 못하는 거고요. 네. 아이스타임 주면은 뭐 달성하는 거겠죠. 경험 쌓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인 목표인데 근데 팀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성적 아닙니까? 성적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올림픽 이전의 대한민국 팀과 올림픽 이후의 대한민국 팀은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성원들 그대로고 감독 코치 그대로고 예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갔다고는 하지만 팀 자체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과거에 뭐 디비전 1까지 올라가고 막 월드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던 팀과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과는 아예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원빛 떨어져야죠. 지금 인프라와 지금 실력으로 무슨 승격을 기대하고 무슨 잔류를 기대해요. 잔류를 할 거면은 올림픽 때처럼 투자를 해야죠. 예. 예. 기아 선수 다 빠져나가고 어린 선수들로 채워넣고 근데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아시아리그 데뷔도 못한 애들이 국가대표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다른 팀이라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려면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서 김영찬도 뛰게 해야 되고 이현승도 뛰게 해야 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림을 바라고 계시는데 일단 막상 또 라인업 나오고 뭐 경기 운영되는 거 보면 어떨지는 부디 좀 그런 어쨌든 이번에 뽑혀서 경기를 뛴다는 거는 그만큼 출전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또 과제도 있죠 그 선수들에게는. 그래서 목표치라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가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건 아닌데 뭐 개개인별로 목표는 다 다릅니다. 이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1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네. 오광식 위원이 경선고 코치인데 김영찬 선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지금 하려고 했어요. 저도 아까 생각해놓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어떻게 뽑혔고 네. 예,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코치가 자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못 줬네요 저희가. 어떻게 김영찬 선수 출장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대표팀 유일하게 2000년생. 막내. 네, 18살 만. 아마 고등학생 골키퍼 출신으로는 최초로 10대에 뽑힌 네. 대표팀 멤버. 이 선수가 1차 때 2경기밖에 못 뛰고 2차 때 조금은 뛰더니만 3차 때 95%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장폭이 놀라워 대표팀에 뽑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최진우 선수, 네. 박상진 선수 이런 선수는 레거시컵에서 어느 정도 눈도장을 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영찬 선수는 이렇게 빠르게 국가대표 발탁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체격에 있어서 190이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골리 중 하나고. 역대 우리나라 최장신 골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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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한백 골리가 있었는데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골리 캠프 대표팀에서 진행하는 골리 캠프를 갔을 때도 거기서도 많은 가능성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왔던 그 골리 코치가 그 백진원 감독님에게 또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골키퍼는 체격이 일단 있으면
몸에 맞는 게 아무래도 비중이 체격이 작은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기도 뭐 나쁘지 않은 선수라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의 골키퍼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영찬 선수 가까이서 보시면서 대표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어떤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어요. 아 이제 볼 일이 없나? 네. 그러면? 네. 한 달 반 전에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4월이죠. 해가 아직도 바뀌어서. 경선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경선고 졸업생. 아, 뭐 최근에 뭐 어떤 얘기가 좀 있었나요? 대표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요, 그 일단 김영찬 연락이 잘 안 꼴리는- 돼요? 아니요, 연락은 하는데 김영찬 꼴리는 일단 적응하는데 일단 급급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프로 생활을 했던 선수도 아니고 바로 고교 하키에서 대표팀으로 올라간 거니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그 노련한 선수들의 슈팅을 막는데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맷달튼 이현승 선수가 또 선배들이 버티고 있어서 당장 출장이 언제 될지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이 훈련하고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로서 얻는 게 충분히 있을 거니까 네, 그 부분부터 일단 기대를 걸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참 골리 기근인데 김영찬 선수의 성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